안녕하세요. 의학계 생명과학 모의논술 특강을 맡은 김강훈 교수입니다. 오늘 순서는 출제 개요와 채점 방향, 그리고 각 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제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제 2-1에서는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신경세포의 전이 조절과 혈당량 조절을 예로 들어 평가하였습니다. 논제 2-2에서는 DNA 복제와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되는 현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였습니다. 채점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술 평가이기 때문에 정답을 단순히 적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근거와 논리를 기반으로 설득력 있게 논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시문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논제 2-1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제 2-1의 제시문은 가에서 막까지가 해당되는데요. 첫 번째 가 제시문은 세포막의 인지질 이중층 구조와 극성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나 제시문에서는 이러한 구조로 인해 모든 물질이 쉽게 통과하지 못한다는 선택적 투과성에 관한 특성에 대한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다 제시문은 세포막 사이의 농도 차이에 따른 단순 확산과 단백질의 도움을 받는 촉진 확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제시문 라에서는 막 사이의 농도 기울기를 거슬러 물질을 이동시키는 능동수송에 관한 특징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제시문 마에서는 인슐린의 분비로 포도당 운반체 단백질이 근육세포 안으로 포도당을 촉진 확산시키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논제 2-1의 첫 번째 문제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 뉴런의 휴지 전이는 세포막을 경계로 존재하는 이온들의 불균등 분포와 이온들의 막 투과도 차이로 형성된다. 소디움 이온의 농도는 세포 안보다 밖에서 높고 포타슘 이온의 농도는 세포 밖보다 안에서 높다. 휴지 전이와 활동 전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 확산과 능동수성의 관점에서 논하시오. 예시 답안을 보겠습니다. 세포막은 선택적 투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하를 띠고 있는 소디움이나 포타슘 이온들은 쉽게 이동하지 못합니다. 이온의 통로 단백질은 보통 닫혀 있는데요. 뉴런이 충분한 자극을 받게 되면 통로 단백질이 열리게 되고 농도 기울기를 따라 촉진 확산이 일어나면서 활동 전이가 발생됩니다. 한편 휴지 상태일 때는 뉴런의 안보다 바깥에 소디움 이온이 많고 바깥보다 안에 포타슘 이온이 많도록 유지되는데요. 그 이유는 소디움과 포타슘 이온 펌프가 있어서 소디움 이온을 세포 바깥으로 퍼내고 포타슘 이온을 세포 안으로 들여오기 때문입니다. 이 펌프는 에너지를 사용하여 농도 기울기를 거슬러 물질을 이동시키죠. 그래서 능동수송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육세포 밖의 포도당 농도가 높아져 근육세포 안팎의 포도당 농도 차가 커질수록 근육세포 내부로의 초기 포도당 유입 속도가 어떻게 달라질지 그래프로 나타내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제시문에서 보았지만 포도당의 유입은 포도당 운반체 단백질에 의한 촉진, 확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육세포 밖에 포도당이 많아지면 농도 기울기에 따라서 그림과 같이 포도당 유입 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한된 개수의 포도당 운반체 단백질이 존재하기 때문에 포도당 유입의 속도는 모든 포도당 운반체 단백질이 일을 하는 속도를 초과하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수렴하게 되는 순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논제 2-1의 세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제1형 당뇨병은 이자섬의 베타 세포가 파괴되어 인슐린을 생성하지 못해 생긴다. 정상인과 제1형 당뇨병 환자에서 탄수화물을 포함한 음식물 섭취 후 시간에 따른 혈당량의 변화를 예측하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 네, 이 문제는 제시문을 활용해서 저희가 정상인이 어떻게 혈당을 감소시키는지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인슐린이 분비되지 못해서 포도당 운반체 단백질을 통한 포도당 흡수가 적극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겠죠. 그래서 음식물에 의해서 높아진 그 혈당량이 오랜 시간 동안 높게 유지됨을 논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논제 2-2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제 2-2의 제시문은 바에서 악까지 해당되는데요. 첫 번째 바 제시문은 DNA의 반보존적인 그런 복제 과정과 DNA 합성 방향이 5'부터 3'으로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 제시문에서는요. 생식세포 분열이 상동염색체가 분리되고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그런 과정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시문 R에서는 상동염색체는 각 부모로부터 하나씩 물려받은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유전 성분이 차이 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논제 2-2의 첫 번째 문제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래는 사람의 생식세포 생성 과정에서 세포당 DNA 상대량을 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네. 1. 한 과학자가 T1 시점에 DNA 연결 효소의 기능을 억제하는 물질을 처리한 후 T1 시점부터 합성된 DNA 조각을 T2 시점에 분리하였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짧은 DNA 조각들과 긴 DNA 조각들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 논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그 그래프를 간략하게 보면은요. T1 지점부터 DNA 상대량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DNA가 복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실제로 DNA 상대량이 2에서 4까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 T3 위치에서 DNA가 반으로 줍니다. 세포가 분열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빠른 시기에 T4에 DNA 복제 없이 또 분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생식세포 분열의 과정입니다. 네, 다시 문제 1번으로 돌아가서 DNA 복제에 관한 내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DNA는 복제 전에 이중 가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DNA를 한번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중 가닥으로 되어져 있고요. 하나의 가닥은 방향성이 있습니다. 5'부터 3'까지 합성이 되어진 그런 DNA 조각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중 가닥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DNA가 복제되면은 이제 이중 가닥이 풀어지죠. 풀어지고 이제 한 가닥씩 벌어지게 됩니다. 제가 한쪽만 벌어지는 형태처럼 한번 그려볼게요. 네, 아주 빠른 시기에 이만큼 벌어졌습니다. 특정 부분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면은 그 주변으로 그 벌어진 부분이 넓어지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이 넓어졌다라고 제가 가정하고 그려보겠습니다. 방향성 한 번 더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은 이 부분이 조금 더 벌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벌어지는 형태로 제가 또 그려보겠습니다. 네, 3', 5', 5', 3'.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DNA가 복제되는 방향은 항상 5'부터 3' 형태로 이제 복제가 되어지게 되죠. 자, 예를 들면 이 두 번째 있는 그 시점에서 DNA가 복제된다고 가정했을 때 DNA는 이런 방향으로
새로운 DNA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5'이고요. 여기가 3'이 되게 됩니다. 위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위에 있는 건 이 방향으로 이제 합성이 됩니다. 여기가 5', 여기가 3'으로 합성이 되게 됩니다. DNA는 점점 이제 주형으로 사용되는 DNA는 점점 이 방향으로 벌어진다라고 했죠. 첫 번째 계속 이렇게 벌어지게 되게 되면은 이 아랫부분에 있는 이 부분요. 이 부분에 있는 DNA는 계속 신장할 수 있겠죠. DNA가 벌어지는 부위로 계속 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기지 않고 계속 합성을 쭉 해나가겠죠. 우리가 이거를 선도 가닥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이제 처음에 합성된 부분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벌어졌을 때 그 위에 있는 그 부분에서는 연속적으로 합성을 하지 못하죠. 새로 여기를 합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짧은 DNA 조각들이 연속적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짧은 조각들은 최종적으로 DNA 연결 효소를 통해서 긴 조각으로 다시 바뀌게 되는데요. 현재 문제 조건에서는 이 연결 효소의 기능이 억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DNA의 어떤 복제에 시작부터 어떤 중간 지점까지 생긴 어떤 DNA를 모아보게 되면 긴 조각과 짧은 조각들을 동시에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 답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DNA 복제는 이중나선 구조가 최초에 풀리는 지점을 중심으로 양방향으로 DNA 이중나선 구조가 지퍼처럼 풀리면서 시작된다. DNA 중합효소는 3' 말단에만 뉴클레오타이드를 첨가하기 때문에 DNA 가닥을 5'에서 3' 방향으로만 신장시킬 수 있다. DNA가 합성되는 방향과 DNA가 풀리는 방향이 일치하면 한 가닥의 긴 DNA가 합성되는데 이를 선도 가닥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중나선 DNA의 두 가닥은 방향성이 반대이므로 반대편 가닥은 DNA가 풀어지는 방향으로 합성될 수 없어 작은 조각의 DNA가 불연속적으로 합성된다. 이를 지연 가닥이라고 한다. 불연속적으로 합성된 지연 가닥은 DNA 연결 효소를 통해 연결되나 DNA 연결 효소의 기능이 억제되어 있으면 지연 가닥의 길이는 유지된다. 그러므로 T1 시점부터 합성된 DNA 조각이 T2 시점에서 길이가 상이한 짧고 긴 조각들로 발견되는 이유는 지연 가닥과 선도 가닥이 각각 존재하기 때문이다. 네. 자, 그럼 논제 2-2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유전적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점은 T3와 T4 중 언제인지 선택하고 그 이유에 대해 논하시오. 단, 교차와 돌연변이는 고려하지 않는다. 입니다. 아까 제가 그래프를 설명했을 때 이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T3도 세포가 분열하는 지점이고 T4도 세포가 분열하는 지점인데 이게 감수 분열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DNA 복제 없이 연속으로 분열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죠. T3는 감수 1분열에 해당이 되고요. T4는 감수 2분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답안을 제가 한번 읽는 형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동 염색체는 감수 1분열 T3에서 세포 중앙에 나란히 정렬되었다가 분리되어 무작위로 각각 다른 딸세포로 들어간다. 사람은 23쌍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다양한 유전적 조합을 가진 생식세포가 형성된다. 감수 2분열 T4에서는 유전 성분이 완전히 같은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시기이므로 유전적 다양성 증가와는 상관없는 단계이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모의 특강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